7월 20일 정치부에 시작합니다. 청해부대원을 실은 수송기가 잠시 후에 도착합니다. 초기에 코로나가 의심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군 간부들이 묵살하고 진통제만 줬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서욱 국방장관은 오늘 백신 접종 노력이 부족했다며 대국민 사과에 나섰고 문 대통령도 안이한 대처라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야권에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여권 대선 경선 일정이 미뤄진 가운데 신경전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선두권인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공방에 뛰어들었는데요. 이 전 대표가 SNS 비방 의혹을 집요하게 파고들자 이 지사는 옵티머스 의혹도 검증하자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추미애 전 장관은 출마 후보 모두 내가 키운 사람들이라며 자신을 국민 누나라고 불렀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비판하면서 주 120시간을 언급했다가 여권으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주 120시간 동안 바짝 일하고 쉴 수도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아우슈비츠 수용소보다 더하다,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될 거냐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오늘 대구를 찾은 윤 전 총장은 자신의 발언이 의도적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의 예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부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 예청자 정혜연 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제 참 속보가 많이 들어왔죠. 오늘도 중요한 속보 바로 반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또 정혜연 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신체커 나가서 이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아까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본인의 이제 120시간 발언 때문에 정치적 공방에 휩싸였다는 얘기를 했고요. 오늘 이제 대구를 찾았잖아요. 윤 전 총장 얘기는 이따가 이제 톡 쏘는 정치에서 해볼 텐데 국민의힘 최다선인 홍준표 정진석 의원이 윤석열 전 총장을 사이에 두고 상당히 심한 언쟁을 벌였죠.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 의원은 최근에 윤석열 전 총장이 아군인지 적군인지 헷갈린다고 했죠. 이에 대해서 정진석 의원이 오히려 홍준표 의원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헷갈린다라고 한 건데요. 홍 의원은 오늘 일부 야당 인사의 자해 행각이 도를 넘었다면서 외부 인사만 감싸는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도 또다시 어떤 글을 올렸는데 그 내용은 잠시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네. 어쨌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죠. 이제 외부 주자들에 대한 관심이 아무래도 좀 많은 상황이니까요. 자, 좋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해보고요. 오늘 뉴스가 많으니까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해외 파병 중 집단 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승조원 301명이 현재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 중입니다. 잠시 후에 도착할 건데요. 귀국 즉시 다시 검사를 받고 3개 기관에 나뉘어 치료 및 격리를 하게 되죠. 백신 접종과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안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지만요. 한일 정상회담이 무산됐죠. 그 후폭풍이 오늘까지도 거셉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정치부회의 시작을 알리는 뉴스픽 5, 오늘도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오늘의 픽은 이렇습니다. 감기약으로 버텨, 그리고 한일회담 무산 후폭풍, 방탄의 바통 터치와 대장 꼭 돌아오세요, 그리고 옵티머스 징역 25년 이렇게입니다. 자, 늘 그렇듯 코로나 소식부터인데 이 코로나의 감기약으로 버텨가 무슨 말일까요? 아프리카 파병 중 집단 감염된 청해부대 장병 301명 전원이 현재 군 수송기를 타고 귀국 중입니다. 감염병이 해외 작전을 중단시킨 초유의 사태죠. 전원이 노백신 상태로 출항, 예방과 대응 2마리 토끼를 모두 놓쳤습니다. 오늘 저녁 청해부대 장병 301명 전원이 귀국할 예정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우리 장병들의 건강을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합니다.
네, 군 수송기는 잠시 후 6시쯤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의 82.1%, 무려 247명이 감염됐고요. 도착 즉시에 PCR 재검사를 실시한 뒤 상태에 따라 전담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 국내 격리시설로 나뉘어서 이송됩니다. 한국의 가족들은 군과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첫 증상자가 나온 건 지난 2일. 보통 감기와 달리 맛과 냄새를 느끼지 못해서 코로나 같다라고 보고를 했지만 간부들은 그럴 리 없다, 감기약을 먹으라라고 지시했습니다. 코로나에 있어 무장 해제 상태였던 셈입니다. 청해부대 소속 군인의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병사들의 열이 40도까지 오르는데도 코로나가 아니라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며 울분을 토하셨습니다. 청해부대는 코로나 감옥이었습니다.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그리고 문 대통령의 사과와 서 국방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 부대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달라 당부했죠. 신속하게 군 수송기를 보내 전원 귀국 조치하는 등 우리 군이 나름대로 대응했지만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서욱 장관도 백신 공급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 인정하면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사과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 출항한 청해부대 장병들에 대한 백신 접종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 서 장관이 고개를 숙이는 장면 좀 채 낯설지가 않습니다. 격리장병 부실급식 논란, 또 여중사 성추행 사망 사건 등 끝없는 사건 사고에 한 달에 한 번꼴로 사과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병 장병을 우선 접종하겠다라면서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지난 4월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우선적인 백신 접종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질병청과 협의해 신속하게 접종시키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밀폐돼 있는 공간에서 해능작전 임무를 수행하는 장병들한테 최우선적으로 접종을 시킬 생각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청해부대의 백신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자, 또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군은 백신 반출을 협의했지만 국내 물량 부족으로 반대 의견을 전달받았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질병관리청은 사전에 세부 논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했죠. 그 국외 반출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논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 청해부대가 복귀하고 나서 그 대응 과정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고 이 같은 책임 공방은 결국 어젯밤 10시 반 두 기관이 파병부대 접종을 구두로 협의한 바 있다라는 공동 입장문을 내면서 일단락됐습니다. 질병청의 말이 바뀐 거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청해부대를 콕 찍어서 논의한 건 아니란 취지였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둘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백신의 해외 수송이 어려웠다라지만 이미 우리 국적 항공기는 올해 초부터 냉장 컨테이너로 백신을 운송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기종도 공군이 보유한 수송기와 같은 계열입니다. 통관이 문제였다면 동맹국 기지에 협조를 구할 수도 있었죠. 고작 내어놓는다는 변명이 백신 수입 전 출항했다는 것인데 플랜 B를 고민했어야 마땅하지만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항공, 유통 등 핑계를 대는 것은 인근국가, 동맹국가의 협조를 요청할 외교력도 없는 무능 정권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또 이상 반응에 대응하기 어려웠다라는 주장도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파병 내내 바다에 떠 있는 게 아니라 식료품 수급을 위해서 현지에 정박하기도 하고요. 실제 확진자들은 귀국 전까지 현지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역시 파병 중인 아쿠 부대나 한빛 부대는 유엔이나 주둔국과의 협의해서 현지에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만 50세부터 52세는 내일 저녁 8시부터 접종 예약이 가능합니다.
국장은 내일 가능한데 네. 혼자서 좀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할 수 있어요. 가능하십니까? 내일 8시부터요? 예. 근데 회의를 좀 일찍 끝내야 되나? 진짜 어려우시면 제가 대리하게 되니까 효도 겸 또 해드릴 수도 있고요. 네, 이어서 짧게 국내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50대 초반 모더나 백신 사전 예약 기간입니다. 어제가 53세부터 4세, 오늘이 50세부터 52세입니다. 평소 노안을 호소하는 보 국장을 대신해서 제가 효도를 좀 할까 했는데 국장이 혼자 할 수 있다면서 거부했습니다. 다만 어제도 벌써 3번째 먹통 사태가 발생한 데다가 대기 시간이 100시간 이상 뜨는 경우가 있어서요. 언제든 필요할 때 SOS 치시고 대신 소고기로 보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말고 코로나 다 끝나고 나서요. 총 1,27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효과적인 4차 유행 차단을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한일회담 무산 후폭풍입니다.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문 대통령과 스가 일본 총리의 첫 대면 정상회담이 결국 불발됐습니다. 가능성은 50대 50이었는데 어제 뉴스픽 보신 분들이라면 왜 불발됐는지 정확히 아실 겁니다. 오랜만에 신토토의 촉을 좀 발휘해보자면 네. 아마 안강으로 결정을 하지 않을까. 그거는 저의 되게 예상입니다. 조심스러운데? 네, 저의 예상인데. 개인적인 예상으로 합시다. 네, 왜냐 이제 좀 근거를 설명을 하자면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금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보셨죠? 자, 그런데 사실은 촉이 아니라요. 다 근거가 있는 예측이었습니다. 청와대는 회담의 성과와 그 밖의 제반 사항 두 가지를 고려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안부 강제징용 등 과거사 문제, 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등 현안에 진전이 있어야 하고 또 막판에 터진 소마공사의 막말에 일본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둘 다 만족할 만한 답을 얻지 못했으니 회담 무산 당연한 귀결이었습니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이 방일도 결단할 수 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한일 관계에 대한 개선 의지가 강했던 것입니다. 일본의 태도는 내내 무성의했습니다. 15분만 할애할 수 있다는 둥, 또 위안부 징용 배상 판결 등 양국의 핵심 사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회담 무산의 책임은 스가 내각의 무책임, 무신뢰, 또 무성의 산무 외교가 빚은 참사라고 평가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4년간 일본에 대한 감정적 대응이 한일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비판했는데요. 북한, 중국, 일본 어디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이리저리 치이고 있다라는 주장입니다. 지난 총선 당시 반일 선동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더니 내년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반일 감정을 자극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됩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이념에 매몰되어서 외교적 균형 감각을 완전히 상실한 채 외교 문제를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대응해왔습니다. 청와대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임기 내내 경색이던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물밑에서 회담 성사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였기 때문인데요. 문 대통령은 상황이 이렇게 됐지만 양국 간의 실무 협의는 계속 더 진행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은 가능하면 방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그렇습니까? 당연하죠.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하시면서 아쉽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그렇게 아쉬운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아침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이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을 위해 일본으로 출국했습니다. 최 차관은 소마공사의 발언이 상당히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분석하면서 일본 정부가 응당한 조치를 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실무진 간의 현안 논의에는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연쇄 차관 회담이 관계 복원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さらに日韓関係を健全な関係に戻すために今後とも我が国の一貫した立場に基づいて韓国側としっかりこれ意思疎通を行っていきたいこう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자, 이어지는 픽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은 방탄의 바통 터치로 꼽았습니다. 네, 이번 주 빌보드 싱글 차트 1위고 가수는 BTS로 갔고 노래 제목만 버터에서 퍼미션 투 댄스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록을 설명하려면 마이클 잭슨이나 비틀즈 같은 전설들을 소환해야 하는데요. 이 멤버 지민은 이렇게 큰절을 하는 사진과 함께 감사하다, 열심히 살겠다라는 소감도 전했습니다. 이 신곡 퍼미션 투 댄스 뮤직비디오 속엔 이렇게 수화를 활용한 안무가 등장하는데요. 금요일부터 이 수화 안무 챌린지를 한다고 하니까 제가 꼭 복국장을 설득해서 같이 도전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주시죠. 자, 네 번째 픽은 옵티머스 징역 25년입니다. 1조 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5년,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공기관 매출 채권에 투자한다면서 투자자 2,900명을 끌어모은 뒤에 부실 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을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질타하면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 구형했었죠. 자, 그리고 2대 주주인 이동열 씨, 이사인 윤석호 씨는 각각 재판부로부터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제 오늘의 마지막 픽,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대장 꼭 돌아오세요로 꼽았습니다. 이 장애인으로는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좌를 완등한 김홍빈 대장이 하산 중에 실종됐었죠. 10손가락 없는 산악인으로 알려진 김 대장, 이 자선단체를 설립해서 평소에 어려운 청소년과 장애인들을 지원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으로 황망하다, 무사귀환을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현지에서는 파키스탄 군 헬기가 투입돼서 김 대장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뉴스를 오늘의 원픽으로 꼽으셨나요? 들어가서 같이 더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혜원의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4시 51분이니까요. 약 1시간 후쯤 청해부대 승조원을 태운 군 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요. 박마커, 그러면은 도착한 장병들은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청해부대에 있는 그 군의관을 통해서 그 현지에서 중증도 분류를 했는데요. 무증상 경증인 289명은 도착한 대로 국방어학원, 생활치료센터 등 두 곳에 분산 입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증도 이상이 12명인데요. 국군 수도병원을 비롯한 병원 두 곳에서 치료를 받게 될 예정입니다. 중증 환자가 12명이나 되네요. 네, 그 일반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폐렴 그 증상 등으로 산소 치료가 필요한 경우 중증도 이상으로 분류를 하는데 그게 12명입니다. 네, 류 실장, 아까 이제 신체코드 소개했지만요. 그 청해부대 장병 가족들의 제보에 따르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 그 코로나 초기 증상, 이제 비슷한 증상을 보였을 때 간부들이 그냥 감기약을 먹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의원이 공개한 내용인데요. 청해부대 소속 한 장병의 아버지에 따르면 이미 지난 2일부터 함대에 독감 증상을 보이는 환자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독감에 걸린 병사들이 이제 맛이나 후각을 잘 못 느끼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일반적인 독감일 리가 없다, 코로나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묵살됐다라고 합니다. 병사들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오르는데 타이레놀 2알씩 주면서 버티라고 했다,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청해부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우리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또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장병들의 건강과 안전을 방치한 것 공식 사과하고 소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국방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 합니다. 네, 서욱 장관이 오늘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아예 경질을 하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방역 실패를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서 이제라도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을 즉각 경질하고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정권은 말이 없다, 모두 어디로 숨었습니까? 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범야권의 대선 주자들도 한마디씩 했죠. 네, 최재원 전 감사원장은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국가 명령에 따라 복무하는 군인들에게 국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희생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백신 무장이라도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안이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또 서욱 장관도 대국민 사과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회의를 통해서 국민의 눈에는 부족하고 또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 면하기 어렵다면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서욱 장관도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요. 서 장관이 작년 9월에 취임해서 벌써 대국민 사과만 6번째입니다. 현재 승조원 내 확진자가 82% 수준인데 산밀 환경과 또 잠복기를 고려하면 추가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 파병 장병을 포함한 모든 장병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대책을 철저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해부대 장병 및 가족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도 이제 백신 접종 사이트가 좀 다운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제 50대 초반 대상으로 한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죠. 접니다. 아까 뭐 신체커가 도와준다고 했는데 어제 마음만 봤고요. 제가 이제 열심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안이 변수긴 한데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튼 눈보다는 이 손가락이 중요합니다. 아, 그래요? 클릭을 빨리 하셔야 아, 그래요? 네. 알았어요. 근데 일단 해보고 내일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자, 그나저나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1,200명대고요. 지금 이제 수도권에 적용 중인 4단계가 이번 주 일요일에 끝나는데 이거를 더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 방역 당국은 그 서울과 인천, 경기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이번 주 상황을 더 지켜보면서 수도권의 거리 두기 4단계 연장 여부를 결정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단계 상향 효과가 최소 일주일 뒤부터 나타나기 때문에 남은 이번 주 상황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요. 전문가들은 연장에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25일까지는 1,000명 이하로 줄어들기 어렵고 특히 델타 변이 비중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입니다. 네, 강릉 같은 일부 지역은 이미 4단계에 들어갔고요. 또 내일부터 부산도 3단계로 가죠. 또 아마 주말까지 봐서 4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자체들도 지금 상당히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신체거 오늘의 원픽은 뭡니까? 네, 오늘은 청해부대로 원픽을 하겠습니다. 코로나 증세에 감기약 줬다. 청해부대 장병 전원 귀국입니다. 오늘 국회 상황실에선 민주당 대선 경선 소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동안 이재명, 윤석열 양강 구도가 굳어져 왔는데 최근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면서 3자 구도로 재편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비공개 최고위를 열었지만 오늘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라는 거군요. 네. 유 실장이 보기엔 어때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아, 뉴토토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 쉽지가 않다고 하는데 그래요? 또 방금 변수가 생긴 게 지금 이 회의에 이상민 그 선대위원장이 직접 들어갔기 때문에 네. 또 오늘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좋아요. 높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속보는 이제 유 실장이 좀 챙겨주고요. 네, 어제 뉴토토 예측 도전을 했는데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상민 당 선관위원장 변수가 나타났다는 단서를 달아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대선 경선 일정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5주 미뤄진 10월 10일에 후보를 선출하는데요. 국민의힘과는 약 한 달 정도 차이가 나죠.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명절 민심밥상이라고 하죠. 여론이 움직이는 이 추석 연휴를 중심으로 해서요. 앞뒤로 나뉩니다. 9월 초에는 이 충청과 대구, 경북 그리고 강원 지역을 순회를 하고요. 추석 이후에는 민주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호남 그리고 부울경 지역을 순회합니다.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수도권 슈퍼위크는 10월 첫 주인데요. 이 10월 10일에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결선 투표까지 이어집니다. 경선 연기를 가장 반길 사람,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타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겠죠. 이재명 지사와의 지지율 역전, 이른바 골든 크로스가 이달 내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뒤집을 수 있겠네 하는 그런 이제 기대 또는 관심이 증폭되면서 이탈 중도층이 복귀하거나 또 우리 실망한 지지층이 다시 돌아오거나 하는 그런 현상이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가파른 오름세를 저도 전제를 한다면 골든 크로스가 가능하고.
네, 이재명 대 윤석열 여야 양자 구도도요 3당 구도로 재편됐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 JTBC 뉴스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이재명, 윤석열, 이낙연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조사에서도요 이재명 후보가 27.1%로 그 앞서고요, 또 윤석열, 이낙연 후보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추이가 중요하다고 하죠. 윤 전 총장의 소폭 하락, 그리고 이 전 대표의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흔들리는 지지율에 사이다 전략으로 돌아온 이 지사, 오늘은 여권의 파이가 커졌다고 본다면서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렸는데요. 우리 지역이 좀 줄어들기보다는 그쪽이 늘어난, 그러니까 전체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지금까지는 뭐 결론이 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지금 좀 경계심이 좀 커지는 상황 같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민주당 민주진영의 그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바람직한 일이죠. 네, 이 지사가 이런 판단을 내린 이유 바로 여야 양자 대결 결과 때문인 듯한데요. MBC 코리아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 대결 결과 이 지사가 44%,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33.9%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이렇게 앞서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여권에 누가 되더라도 야권에 이긴다는 조사, 내부적으로 보면 오히려 경쟁이 격화될 수가 있겠죠. 민주당 경선이 양강 구도로 재편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재명 대 이낙연, 이전 투구입니다. 이 씨들이 말로 싸우면서 전쟁을 벌인다라는 뜻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한 이 갈등의 드라마가 시작됐다는 소식은 이렇게 인물 관계도로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이다를 자처하면서 직접 공격에 나선 이재명 지사와 달리 이낙연 전 대표는 본인은 엄근진 모드를 취하는 대신에 측근발로 강한 메시지를 내놓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을 썼었는데요. 핵조의 특징, 물 위에선 우아한 자태를 뽐내지만 물 밑에선 치열하게 발놀림을 하죠. 빵정 당대표란 공격에 이 대표 측 대응이 딱 그랬습니다. 설마 빵점짜리 대표가 당정 관계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 사실과 좀 다른 개인의 의견이니까요. 우정의 충고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당대표를 하시면서 아무것도 안 했다, 빵점이다. 그건 추미애 장관이 자기 얼굴 보고 자기가 침 뱉는 결과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오늘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등판을 했습니다. 지지율 상승에 탄력을 받은 걸까요? 일단 이재명 지사 측 인사의 흑색 선전에 법적인 문제다 직격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나는 모르는 사람이라고 일단 좀 하면서 또 직위 해제했다고 지금 설명을 했거든요. 글쎄요, 그게 인사 문제는 아니잖아요. 법을 지켰느냐 여부, 공직자로서 할 만한 일을 했느냐 아니냐의 문제. 그것이 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 그렇게 따져야죠. 네, 이 지사가 해당 인사 제이 씨를 직위 해제를 했지만 그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건데요. 이 지사 역시 불법은 아니었다. 제이 씨를 공무원이라고 지칭하는 건 음해다. 직접 반박했습니다. 이 사건 지금 중앙선관위원회에서 선거법 위반을 조사 중이죠. 제가 직접 선관위에 문의를 해봤는데 이 제이 씨가 법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한 지위인가, 이 부분부터 제이 씨가 한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는지까지 아직은 검토 중이다. 이런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이미 저희가 이제 감사 시작을 했고 또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뭐 불법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되게 이제 비방을 한 것이어서 거기는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곳이라고 해요.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가 직위 해제했고요. 네, 앞서 이낙연 전 대표 측은 지지자들이 만든 이 지사 비방 분필 포스터가 문제로 불거지자 지지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막을 수는 없다라고 했었죠. 이 지사 역시 대화방을 만들어 비방글을 공유한 이 제이 씨는 지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지지자들의 사실 왜곡이나 마타도어에 비하면 이 대화방 사건은 조족지혈이다, 즉 세발의 피에 불과하다라면서 이렇게 쏘아붙였는데요. 본인들의 그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들은 다 감추고 이쪽에 침소봉대에서 지나치게 공격하는 것 같은데 자기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 보면서 좀 판단하고 행동하면 좋지 않겠냐. 그게 원팀 정신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 지사가 말한 이 본인들의 그 큰 문제, 이 옵티머스 수사를 받았던 측근 문제를 말하는 듯한데요. 이 전 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직접 나섰습니다. 검찰의 과잉 수사였다고 반박한 겁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검찰이 한 사람이 목숨을 버릴 만큼 과잉 수사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네, 수사는 종결된 것으로 압니다. 후보님과 관련해서는 일점에 적어도 이제 남김없이 다 이제 정리가 된 것이다 이런 또 그걸 그런 제가 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그랬겠죠. 검찰이 설마 저를 봐주었겠습니까? 네, 이 지사는 본인의 치부까지 드러내면서 상대 후보의 친인척 그리고 측근 검증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예를 들면 뭐 저는 부정부패 이 친인척 비리 막으려고 형님하고 싸우다가 결국 뭐 욕한 이상한 사람으로까지 돼버렸는데 주변 친인척이나 측근들 문제는 사실은 언론이나 국민들께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드린 겁니다. 네, 이 두 사람의 설전 점점 치열해지고 있죠. 이전 투구 이 씨들의 싸움이죠. 거기서 자칫 이전 투구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진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민주당 경선의 컨벤션 효과 제대로 누리려면 후보가 확정됐을 때 지지율이 플러스가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돼서는 곤란하겠죠. 사실은 범여권 후보들이 지지율 합이 3개월 만에 범야권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지지율 합? 예, 그게 이제 재미있는 건데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제 범여의 합이 이제 50%를 넘었거든요. 그리고 범야는 이제 44%까지 떨어졌어요. 예. 네, 두 사람의 뒤를 추격 중인 추미애 전 장관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설전 앞으로도 다정해서 전해드립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재명 대 이낙연 양강구도의 이전 투구 본격화. 민주당 경선 일정이 연기되면서 선두주자들의 신경전이 더 격화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좀 이제 간접 공격이 많았다면 이제는 후보들이 직접 나서서 공격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진흙탕 싸움으로 바뀔 수도 있을까 이제 걱정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는 이제 민주당에서 걱정을 한다는 얘기죠. 예. 네. 자, 좋습니다. 이제 여권 대선 소식을 주로 다뤄봤으니까 이제 야권 얘기 간단히 좀 해보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야권에서는 최재형 전 원장의 상승세가 지금 뚜렷한 그런 상황이죠.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추세가 좀 보입니다. 저희 JTBC의 여론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6%로 홍준표 의원보다 앞선 5위를 기록했습니다. 한 자릿수이긴 하지만 야권에선 무소속 윤석열 전 총장 다음 2위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제 있었던 한국사회 여론조사연구소 이 조사 결과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 다음으로 4위를 차지했는데요. 역시 한 자릿수 지지율이긴 하지만 입당 직후에 지지율이 오른 데 대해서 최 전 원장 측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새로 이제 정치를 시작했다는 점에 있어서 국민들이 뭔가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그러한 국민들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제가 어떻게 보면은 경선 주자 여러분들 중에서 나이는 많지만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희 앞으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 전 원장의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인데요. 최 전 원장이 이제 막 정치에 입문을 했고 또 보수 진영에서 인정을 받으면 지지율이 더 오를 거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재형 감사원장은 현재 좀 여백이 많은 분이거든요. 이 여백을 좀 채우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이제 보수 진영에서 저분은 믿을만하다라고 생각하고 보수 진영 전체가 차기 대권 주자로 인정하는 순간 지지율은 크게 오르죠. 만약에 지지율이 그럼 뭐 당내에 지금 현재 오갈 데 없는 지지층이 또 많기 때문에 그분들도 옮겨갈 수 있고요.
네, 김재원 최고위원은 입당을 한 최재형 전 원장과 당 밖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 윤 전 총장이 아직 입당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활동 자체도 약간 모호해지고 있고 또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의 캠프에 대해서는 정치, 특히 선거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데 아직까지 전문적인 정치 캠페인의 전문가들이 좀 덜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재명 지사 측 인사가 온라인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안을 두고서 지금 이제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가 정면으로 맞붙은 그런 형국이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방어에 나섰다는 거죠? 네, 이재명 지사는 어제 JTBC 뉴스룸에 출연을 했는데요. 해당 인사 J 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내용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말했는데요. 이 지사는 이 지지율상으로 제일 앞선 입장이기 때문에 비방 대화방을 운영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J 씨가 지난 지방선거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일했던 것에 대해서도 잘 모른다. 무슨 활동을 했는지,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저로서는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걸 왜 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반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은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이 지사가 J 씨를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지사가 J 씨와 찍은 사진이 있고 무엇보다 해당 기관 경기도 교통연수원 사무처장 자리는 이 지사가 직접 임명하는 자리라고 했는데요. 도정농단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게 뭐였습니까? 권한 없는 사람이, 자연인이 국민이 위임한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거였잖아요. 예. 최순실 사건이라는 게. 그러면 도지사님이 전혀 모르는 사람을 연봉 8,800만 원을 받는 유관기관의 임원으로 누군가가 임명을 했다는 건데 도지사의 권한을 대신 행사한 거잖아요. 도정농단이죠, 이거는. 다만 이 자리는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걸음 물러섰는데요. 공무원이 아니라 공직 유관기관 종사자 임원이기 때문에 법조항에만 따르면 관련 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법 정신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추미애 전 장관은 본인을 국민 누나라고 부르던데요. 역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을 저격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꽝 잡는 매를 자처하고 있는 추 전 장관은 꽝에 비유한 윤 전 총장이 추락하고 있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는데요. 이미 추윤 갈등이라는 프레임을 씌워놓은 상황에서 윤석열 내가 키웠으면 내가 잡을게 하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추 전 장관은 토론에서 이재명 지사를 엄호를 했었죠. 이른바 명추연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지사가 경기지사에 출마하던 당시에 이 당 대표로서 공천장을 줬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특별히 엄호를 한 게 아니고 이 지사나 누구나 다 제가 다 공천장을 드렸죠. 다 키운 거죠. 좀 내가 다 공천장 준 사람들이기도 하고 심판 마음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랬더니 국민 누나가 됐다 이러더라고요. 네, 국민 누나라는 또 새로운 컨셉을 아마 좀 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양강 구도의 이전 투구 본격화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놓쳐선 안 될 뉴스들을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백다혜의 이 시각 다정입니다. 지금 시각 5시 12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이 시각 다정의 소식들 먼저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유정아 실장, 어떤 키워드가 눈에 띄나요? 세 가지 다 절대 다 당하고 싶지 않은 일들인데요. 아마 제가 고른 걸 백 반장이 골라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품고 자택 압수수색을 골라보겠습니다. 네, 정확하게 맞히셨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소식의 키워드도 자택 압수수색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 면담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의혹과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수사 외압 과정의 전반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수처는 이번 압수를 확보를 통해서 이 비서관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 관련 등으로 기소되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는데요. 하지만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한편 공수처는 청와대에도 압수수색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 등은 국가 보안 시설이어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의 키워드는 횡단보도 덮쳐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에서 여러 대의 승용차를 실은 탁송 차량이 횡단보도를 덮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차량은 내리막길을 내려오던 중 속도를 이기지 못하고 횡단보도를 덮친 뒤 건너편 승용차 10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2명과 운전자 1명 등 모두 3명이 숨지고 9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가 난 횡단보도는 인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과 상인이 자주 다니는 곳이어서 인명피해가 컸는데요. 경찰은 브레이크 파열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수시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사고 상황을 파악하는 한편 빈소 마련과 보험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의 키워드는 만취 벤츠 재판입니다.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60대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한 권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5월 서울 성동구 인근 도로에서 지하철 방음벽을 철거 중이던 노동자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권 씨의 차량 시속은 148km였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8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에도 음주운전으로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권 씨는 재판 전까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취지의 반성문을 6차례 제출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죄송하다며 내내 눈물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아버지 얼굴 한번 볼 수 없는 채 보내드려야 했던 점이 힘들었다며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9월 17일로 예정된 다음 재판에서 피해자 유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이시각다정회 백다혜였습니다. 네, 자 백반장 속보 잘 챙겨서요. 이따 다시 한번 나와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로 마커의 주민으로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과거 탈당과 분당으로 당을 떠난 이들을 대상으로 일괄 복당 신청을 받겠다고 했었죠. 하지만 당 지도부가 몇몇 인사들의 복당을 두고 고심 중이라는 얘기가 들리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류호혜 전 최고위원과 이은재 전 의원입니다. 박주로 마커가 주민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정의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코너 줌인 시간입니다. 류 실장이 앞서 열심히 대선 소식을 전해줬는데요. 너무 대선만 얘기하면 자칫 지겨울 수도 있으니 저는 다른 소식을 전해볼까 합니다. 좀 센 분들을 모셔보려고 하는데요. 주민이 선정한 첫 번째 오늘의 인물 바로 이분입니다. 저는 지난 겨울 이건 아니야, 정말 이건 아니야.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법학자인데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나는 법치를 추구하는 법학자였습니다. 저와 함께 노래 불러봅시다. 태극기 휘날리며 네, 류호혜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갑자기 류 전 최고 얘기를 왜 하냐고요? 복당 문제 때문입니다. 류 전 최고가 지난 5일 국민의힘에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준석 대표 지난달 말에 대사면령을 내렸었죠. 범야권 대통합을 위한 일괄 복당 신청 기간을 두겠습니다. 탄핵 이유를 기점으로 정치적인 사유로 탈당 및 분당 등으로 당에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크게 문호를 열 것이고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모두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류 전 최고도 이 발언에 힘입어서 복당을 신청한 건데요. 현재 류 전 최고의 복당권은 지도부에 계류 중이라고 합니다. 지도부의 고심이 깊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슨 결격 사유라도 있는 걸까요? 류호혜 최고위원이 이때까지 해온 돌출 행동이나 허위 사실 유포나 이런 걸로 인한 배당 행위 또는 당의 위신을 훼손한 행위가 상당히 심각하다. 상당히 여러
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저보다 훨씬 더 막마른 홍준표 대표가 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주모라고 하기도 했었고요. 최고위원 회의 안에서 여자는 조용히 앉아서 밤에만 쓴다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난 2017년 말 당시 자유한국당은 류 전 최고를 제명했는데요. 5년간 재입당이 불가한 최고 수위의 징계였습니다. 류 전 최고가 당시 당대표인 홍준표 의원을 공개 비방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였죠. 발단은 당무감사 결과였습니다. 당무감사에서 류 전 최고가 서초갑 당협위원장 자격을 박탈당했던 겁니다. 홍 대표에게 맞서서 적극 투쟁을 하겠습니다. 끝까지 저는 최고위원 자리에서 보수 우파를 지킬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많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힘은 들지만 보수 우파를 지켜나가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쓰러지는 그 순간까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지키겠습니다. 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저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눈물까지 보였던 류 전 최고, 이후 홍 의원을 향해서 홍 최고 존엄 독재당, 마초 등 아주 강한 발언을 쏟아냈었죠. 물론 홍 의원도 당하고만 있을 캐릭터는 아니었는데요. 두 사람은 정말 벼랑 끝 설전을 벌였습니다. 우리 당 욕지라는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 말만 포털에 메인 기사로 올라와요. 우리 당 욕지라는 사이코패스, 주어는 생략했지만 사실 대상은 누군지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두 사람의 디스전은 SNS에서도 이어졌는데요. 주막집 주모의 비유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본인님을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SNS에 곧바로 뭐라고? 주모라고라? 이렇게 발끈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2등, 최고위원인 저를 여자라는 이유로 주모라고 불렀습니까? 혹시 낮술 드셨습니까? 그럼 제가 술 따르는 여자로 보이시나요? 회의 때 서슴지 않고 제게 뱉던 말을 결국 공개석상에서 주모로 샜군요. 여성 비하에 남성 우월주의에 빠진 홍마초. 지금도 돼지 발정제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시죠? 이렇게 서로 되로 주고 말로 받는 말싸움의 결과,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파국이었습니다. 류 전 최고가 당을 떠난 뒤에도 두 사람은 법적 다툼을 벌였는데요. 주막집 주모 발언이 문제가 됐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대법원이 류 전 최고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홍 의원이 류 전 최고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판결 당일 류 전 최고는 홍 의원이 가는 곳은 어디든 따라가서 낙선시키겠다, 이런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죠. 비록 낙선은 못 시켰지만요. 류 전 최고 거의 4년 가까이 야인 생활하던 끝에 홍 의원의 뒤를 쫓아서 복당의 길에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류 전 최고와 직접 통화를 해봤는데요. 가해자인 홍 의원은 복당이 되고 피해자인 자신이 복당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대사면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도 들어왔는데 문제가 될 곳이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을 했다고 전해 들었었거든요. 네, 저는 홍준표에게 손해배상도 받고 그랬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힘을 다 모아야 될 텐데 무슨 다 따지고 하는지 일괄 사면이라고 했었는데 제가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왜 논란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두 번째 인물입니다. 이 사람 역시 복당 신청을 했지만 지도부에서 쉽사리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이분입니다. 네, 이은재 전 의원인데요. 사실 이 전 의원 지난 1월에도 지도부의 퇴짜를 맞았던 적이 있습니다. 김태호 의원은 복당이 허용됐지만요. 이 전 의원의 복당한 건은 비대위에 상정조차 내지 않았는데요. 당시 정원석 비대위원, 국민의힘은 하수처리장이 아니다,
이 한마디로 상황을 설명했었죠. 이 전 의원을 천박한 정치인이라고 평가절하하기도 했는데요. 대체 어쩌다 이렇게 미운털이 박힌 걸까요? 그 MS 오피스와 한글 워드 등 일괄 구매를 하고 그러면 왜 이것을 입찰 안 하고 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다른 회사가 MS를 하면 다른 회사가 있지 않지 무조건 않습니까? 입찰하도록 돼 있죠. 아니 MS 오피스를 어디서 삽니까? MS 회사 외에 살 데가 없지 않습니까? 정확히 돈을 얻어가지고 다른 돈을 얻어서 신기하다 정말 수준이 그대로 배워서야 말이지 아는 그런 용어밖에 모르잖아. 어떻게 하세요? 아니 만약에 그걸 그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의장님 사퇴하세요. 의원직 사퇴부터 하세요. 의원직 사퇴를 왜 합니까?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 전 의원 황당지리로 유명세를 탔었죠. 사퇴 요정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했는데요. 상대방을 공격하다 흥분하면 습관처럼 사퇴하세요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기 때문입니다. 화제가 된 발언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시절 일본어를 국회에 소환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주관에서 지금 길게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들어봤던 겐세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겐세이, 견제라는 뜻의 일본어인데요. 복국장조차 기억이 가물가물할 법한 단어 같군요. 결국 이런 언행이 여러 차례 구설에 오르면서 이 전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컷오프를 당했습니다. 이후 목사 전광훈 씨가 이끄는 기독자유통일당에 입당을 했다가 또다시 공천 배제의 수모를 당했는데요. 종교 논란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불교단체 활동도 했던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종교가 뭐다라고 딱 한 가지로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해명을 했었죠. 이은재 전 의원 불굴의 의지로 연이은 아픔을 딛고 한국경제당의 대표이자 비례 1번 후보로서 다시 국회 입성을 노렸는데요. 윤석열을 지키겠다는 혈서 퍼포먼스로 이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기호 9번 한국경제당을 선택해 주시며 이은재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호위무사가 되어 조국의 호위무사 최강욱을 물리치고 윤석열을 지키겠습니다. 애석하게도 배지의 꿈은 이루지 못했지만요. 그래도 역시 마음 둘 곳은 고향이었던 모양입니다. 돌고 돌아서 다시 국민의힘의 문을 두드린 건데요. 선택은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에 몫일 겁니다. 일괄 복당을 약속했던 이준석 대표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궁금해집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 정리합니다. 대사면령 내렸지만 예외도 있다. 류여해 이은재 복당 두고 고심. 네, 지도부가 이제 결론을 내릴 거니까요. 지금 이제 지역별로도 이제 일괄 복당 관련한 심사가 이제 곳곳에서 아마 진행이 되는 모양이니까요. 관련한 속보가 앞으로도 추가로 좀 나올 걸로 보이고요. 박마커가 계속 좀 챙겨주고요. 맞습니다. 자, 여야 대표 간의 첫 TV 토론회가 내일 열린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지난번 회동에서도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잖아요. 결국은 하네요. 네, 두 대표가 내일 오후 2시부터 75분 동안 토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사실 두 대표 토론 처음 언급한 게 저희 썰전 라이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중에 썰전 라이브랑 또 정치부 회의도 한번 나와주시고요. 자, 내일 토론에서는 최근 정치권에서 화제를 모은 대선, 재난지원금, 또 코로나19 방역과 검언유착 논란, 여가부 폐지론 등을 다룰 것 같습니다. 5분에서 7분 정도 상대를 향해 압박 질문을 던지는 주도권 토론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두 대표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네, 공직선거 후보가 아닌 여야 대표가 TV 토론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앞서 두 대표는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함께 TV 토론을 하자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회동 후 9일 만에 토론이 성사된 겁니다. 당시 송 대표는 TV 토론에 같이 나가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여야의 모습을 보여주자는데 공감대를 가졌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자 내일 운영진 중에 한 명이 챙겨보는 걸로 하고요. 류 실장이 챙기죠 뭐. 네, 알겠습니다. 챙겨요. 네. 자, 그리고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김경수 경남지사의 대법원 선고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정치적 파장이 상당히 클 걸로 일단 보이는데
일단 정확한 혐의가 뭔지 한번 정리를 하고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네, 일단 내일 대법원이 댓글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지난해 11월에 김 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지 약 8개월 만인데요.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 김동완 씨 일당과 공모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부터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서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댓글 여론 등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드루킹 측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먼저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을 해서 댓글 조작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를 하고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한 바 있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만 유죄로 인정을 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을 했었는데요.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박막고, 그러면은 이번 상고심의 핵심 쟁점은 뭐가 되나요? 핵심 쟁점은 김 지사가 그 드루킹 김 씨 측이 개발한 그 자동화 프로그램, 한마디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허익범 특검 측은 김 지사가 김 씨로부터 킹크랩 개발 진행 경과 등을 보고받았다라고 보고 김 지사가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김 씨 측과 댓글 조작을 공모했다. 이런 판단을 내렸는데요. 반면 김 지사 측은 김 씨가 선풀 활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을 뿐 킹크랩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네, 1, 2심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렸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상고로 대법원에서 심리가 이뤄졌습니다. 특검 측은 김 지사가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김 씨 측에게 제안한 것은 2018년 6월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한 것에 대한 대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센다이 총영사 제안은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고 또 대선 기간 문 대통령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것에 대한 보답으로 봐야 한다면서 무죄 판결을 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그 뉴스픽에서 얘기했지만요. 청해부대원 301명이 지금 막 귀환을 했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고요. 6시쯤 도착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조금 일찍 왔네요. 그러니까 군수송기가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했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자, 아까 뭐 도착한 후에 어떤 절차를 밟을지는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네, 일단 전원 다시 검사하고 이제 그렇죠. 생활치료센터 세 군데로 나눠서 이제 수용이 되는 거죠. 병원으로 이송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전당대회에서 공약했던 사항이죠. 공직 후보자 자격 시험을 도입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이를 논의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출범했죠. 네, 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 국장 엑셀 잘하세요? 엑셀? 그냥 뭐 기본 정도 하죠. 그 엑셀 능력으로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건 부적절하다 이런 단 안팎의 비판에 따라서 TF는 시험에 따라 줄을 세우기보다는 공직 후보자의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국민의힘 최고위는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TF 출범을 의결했는데요. 이 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교육 기능과 그리고 또 나중 평가 기능까지 같이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명칭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기초 자격 시험이라는 거 처음에 언급된 것도 공직 후보 출마하시는 분들의 그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자는 데 의도가 있고 그래서 교육 프로그램을 잘 제공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같이 언급하자라는 취지에서 역량 강화 TF로 이름이 됐습니다. 네, TF 위원장은 삼선의 김상훈 의원이 맡았고요. 손석준, 유경준 의원과 원외 당직자들이 TF에 참여합니다. 커리큘럼 개발과 평가체계 구축에는 민간 전문가들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사실 이제 당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특히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이 뭐 대표적으로 많이 비판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어제 최고위에서 논의됐던 그런 분위기를 좀 전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4명의 최고위원은 다 반대 의사였습니다. 결국 의회가 이제 국민의 대표자인데 국민의 대표자인 의회의 구성은 시험을 쳐서 특정 계층으로부터 선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장에 가봐도 뭐 컴퓨터 잘 못 다룬다고 해서 국민 의사 반영에 잘못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네, 김재원 최고 본인과 조수진, 배현진, 정미경 최고위원 등이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요. 김 최고위원은 지방선거에 참여하려는 분들은 시도당 정치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 공천 신청 자격을 주는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을 했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 대표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는 빼고 지방선거 출마자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자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그건 또 무슨 차이가 있냐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후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보니까요.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병원에 입원했다는데 어떤 사유 때문이에요? 네, 박근혜 씨는 오늘 지병 치료를 위해서 서울 서초구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이 좌측 어깨 수술 부위 통증 등 지병 치료차 입원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기간 중에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서 신병 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며 퇴원 일정은 미정이라고 했습니다. 박 씨는 입원 전부터 매주 서울 성모병원을 찾아서 어깨 수술 부위 등에 대한 치료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박 씨는 지난 2019년 9월 같은 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이 돼서 왼쪽 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주민 제목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대사면에도 예외는 있다. 국민의힘 유여의 이은재 복당 두고 고심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번엔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를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상당히 정치적 논쟁이 뜨거운 상황이죠. 관련 내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공정과 법치를 전면에 내세웠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윤 전 총장을 정치권으로 호출했던 두 기둥이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분 메시지로 일관하며 옛날 보수의 향기를 풍겼죠. 오히려 옛날 보수적인 보수의 냄새가 난다. 그랬더니 본인이 내가 써놓고 나중에 읽어보니까 나도 좀 그런 것 같다. 잃어버린 중도층을 되찾겠다며 방향 전환을 시도했는데요. 찐 보수를 넘어선 노동관을 드러내며 본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 120시간 노동이라 도대체 하루에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 걸까요? 이분이 칼잡이 솜씨로 부표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사람 잡는 대통령이 되시려는 것 같습니다. 120시간 일하면 사람 죽습니다. 120시간이면 주 5일을 하루 24시간씩 1분도 쉬지 않고 일해야 합니다. 나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주 98시간 노동이었다.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다.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의 노동 현실을 제대로 알고 있기는 한 거냐? 물음표도 붙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OECD 평균 근로시간 우리나라 33개 국가 중에서 최하위 두 번째,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정말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워라밸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회로 나가야 된다라는 그 시대적 어떤 상황 속에서 역행하는 발언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 민생을 뒤흔다며 스타트업 청년 대표들을 만났었죠.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어떤 국가적인 관심과 여기 종사하는 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이분들한테 좀 좋은 신발을 좀 신겨드리고 또 이분들이 마음껏 뛸 수 있게 불필요한 이런 모래주머니가 있다면 좀 제거해드리고. 스타트업 대표도 엄연한 사주입니다.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단 한 차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주 52시간제가 불필요한 모래주머니처럼 여겨진 걸까요? 이른바 판교의 눈물은 들어보지 못했나 봅니다. 꿈의 직장인 줄 알았는데 현실은 잠 못 드는 밤. 판교의 눈물, 네이버, 카카오 이어 이번엔 넥슨에서도 터졌다. 보수 경제지들이 뽑은 제목들입니다. 경제지들이 보기에도 IT 업계의 노동 상황 열악하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에서 지난해 말 조사한 판교 지역 IT 노동자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응답자의 46%가 포괄임금제가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응답자의 32%는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 52시간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52시간 초과해서 일을 가능 강제적으로 해야만 하는 일도 아직도 허다하다.
더욱이 윤 전 총장이 말한 주 120시간 노동, 이미 포괄임금제란 이름으로 암암리에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포괄임금제라는 거는 이른바 야근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당을 미리 다 줬다라는 식으로 수당을 안 줘도 되는 꼼수입니다. 어차피 돈을 안 줘도 되니까. 그리고 업무 시간을 기록할 필요도 없었고 내가 주 100시간을 일하는지 나도 모르고 회사도 모르고 노동부도 모르고 이렇게 장시간 노동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었죠. 기업들에서 이런 꼼수를 부리니 주 52시간제 도입에도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거겠죠. 공정과 법치를 내세운 대통령 후보라면 법부터 제대로 지키라 이야기하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참고로 법정 근로시간은 주 52시간이 아니라 주 40시간입니다. 윤 전 총장은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경영자에게 묻지 말고 법인에게 묻도록 형사법을 개정하자 제안도 내놨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결국 재벌 오너들의 책임을 묻어주겠다는 것이라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매일매일 노동자들의 산재 사망 소식이 무겁게 들려온다며 사망 노동자와 그 유족의 가슴을 찢어놓는 발언이다라는 겁니다. 윤 전 총장의 생각 한마디로 위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경영주 재벌들에 대한 법적, 형사법적 책임까지 면제해주자라는 이런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과연 윤석열 총장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것인지 그리고 과연 윤석열 총장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있는 대한민국이 무엇인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윤 전 총장의 마이웨이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며 왼쪽 깜빡이를 켜고 오른쪽으로 급변침을 한 건데요. 이게 윤석열식 공정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는 반응을 내놨는데요. 정치적으로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왜곡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근로자들을 120시간 일시켜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평균 52시간 일을 해도 집중적 일할 수 있는 건 노사 합의에 의해서 변형할 수 있는 예외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유연 근로제와 특별 근로제 그리고 선택 근로제 등 이미 예외 조항이 있죠. 뭔가가 더 필요하다는 걸까요? 윤석열식 법치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제 뉴스타파가 윤우식 전 용산 세무서장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죠. 내가 이제 거기서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는 했을 수 있겠지. 내가 이제 조사를 받는다. 그러니까 지가 나중에 이남석이가 내가 이제 그것도 기억은 안 나는데 문자가 와서 윤석열 선배가 이제 뭐 그랬습니다. 이제 만나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거로 그렇게 기억을 해요. 윤 전 총장이 대검 중수부 1과장 시절 검찰 출신의 이남석 변호사를 본인에게 소개해줬다는 겁니다. 뉴스타파는 명백한 변호사법 위반이다 지적을 했습니다. 변호사법 36조 37조에 보면 수사기관 종사자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뭐 이제 근무처에서 하고 있는 일과 관련돼서 변호사를 소개 알선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임하고는 관계 없고요. 소개해서도 안 되고 알선해서도 안 되고 이게 굉장히 심각한 범죄입니다. 윤 전 총장 측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이 변호사를 소개한 건 윤우진 전 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검사고 이 변호사는 윤우진 전 서장의 형사사건 변호인이 아니었다 반박을 했습니다. 지난 2019년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도 같은 의혹이 제기됐었는데요. 당시 윤대진 검사와 이 변호사가 나서서 윤 전 총장은 사건에 관여한 바가 없다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 달라진 건 이번엔 윤우진 전 서장의 직접 증언이 나왔다는 겁니다. 뉴스타파에선 재반박에 나섰는데요. 윤 전 총장이 관여하지 않았다. 기존 주장의 반복이니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잘랐습니다. 다만 이 변호사가 윤우진 전 서장의 형사 변호사가 아니었다는 건 거짓말이다. 날을 세웠는데요. 법정 판결문에 기록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의 형사사건 변호인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남석 변호사는 윤우진 뇌물사건 내사사건의 변호인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요? 이제 그거를 윤우진 씨가
법정에 제출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뉴스타파에서 후속 보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니 보도 내용을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거센 외풍에 시달리고 있는 윤 전 총장, 국민의힘에서도 본격적인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현역 의원과 단역 위원장은 당내 대선 주자만 도와라 지침을 내렸습니다. 모든 언론은 이건 윤석열 견제용으로 해석을 하던데 맞습니까? 어떤 무소속 대선 주자를 캠프에 가서 직접 돕는 것은 안 된다라는 의미는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의미는 이제 해석하기가 좀 분명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즘 검증 공세에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죠. 춥고 배고프면 빨리 들어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생각은 좀 다른 듯합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야권 내에선 여전히 부동의 1위죠. 당 밖에서도 단일화 경선이 가능하다. 짐짓 여유를 보였습니다. 윤 전 총장의 이런 태도, 이분 눈엔 썩 기분이 좋지는 않았나 봅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직 아군인지 적군인지 모른다, 알 수 없다며 이른바 피하 식별론을 꺼내 들었는데요. 윤 전 총장의 우진석, 정진석 의원이 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내 눈에는 홍 의원님도 아군인지 적군인지 헛갈릴 때가 많다 이렇게 꼬집은 겁니다. 결국은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는데요. 홍 의원은 외부 인사를 지지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내부 인사를 조롱 말라. 자행각이 도를 넘었다. 국회의원답게 신중하게 처신하라. 나를 세웠습니다. 정 의원의 반응은 이 한마디였습니다. 무지개 반사. 윤 전 총장은 아직 단박 인사지만 당 안으로 굴러들어온 돌도 있죠. 최재현 전 감사원장 단숨에 차기 대선 지지율 5위 자리를 차지했는데요. 뽑힐 위기에 처한 박힌 돌, 유승민 전 의원도 본격적인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윤 전 총장과 최 전 원장의 지지율, 신상품 효과일 뿐이란 겁니다. 육법전서에 파묻혀가지고 수사를 하든 재판을 하든 그 법의라는 잣대를 가지고 이미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재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법에 맞냐 안 맞냐를. 그래서 저는 법을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 과거에 파묻힐 수밖에 없다. 건강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해서 저는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 전 총장이 흔들리면서 야권 내 대선 경쟁도 달아오르기 시작한 듯한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경쟁 과연 제로섬 게임일까요? 오늘의 톡쏘는 한마디 여론조사 전문가의 말로 대신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세가 좀 조정 국면을 맞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그쪽에서 빠지고 있는 그 유권자들이 이낙연 쪽으로 흐르고 있고요. 그래서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어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자녀에게 아파트를 싸게 임대해서 편법 증여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됐고 본인이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내놨다는 거죠. 네, 그 민주당에서는 실제로 최 전 감사원장이 월세를 받았는지 통장 내역 등을 공개하라 압박을 가했었는데요. 이에 대해 최 전 원장이 공개 못할 것 없다. 정면 돌파 의지를 밝힌 겁니다. 최 전 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그거는 공개 못할 게 없고요. 증여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아이가 전에 지급하고 있던 전세보증금 또 그대로 하여튼 저희가 받고 그 당시로서는 뭐 적절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뭐 월세를 매월 받는 것으로 반전세 형식으로 그렇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거는 문제가 있다면 뭐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윤석열 전 총장은 그 지지율에 크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정해놓은 길을 계속 가겠다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 대구에 갔잖아요.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윤 전 총장은 대구의 그 경제 문제에 방점을 찍었는데요. 대구 경북 지역의 역내 GDP가 국내에서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라면서 동력 산업을 확실한 것을 잡고 밀고 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지역의 성장 동력 산업은 첨단 의료와 로봇, 국가 산단에서 하는 물 산업이라면서 필요시 국가가 대폭 지원해서 이것이 대구의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 끝난 게 아니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수출 산업으로 키워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전 총장은 이 대구 동산병원을 방문해서 지난해 초에 논란이 됐던 이 여권발 KT 봉쇄 발언을 철없는 미친 소리였다라고 아주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대구의 코로나 확산 저지를 위한 의료진과 시민들의 노력을 지원해주기는커녕 우한 봉쇄처럼 대구를 봉쇄해야 한다는 그런 철없는 미친 소리까지 막 나오는 와중에 이 대구 시민들이 굉장히 상실감이 컸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대구를 찾은 윤 전 총장에게 박근혜 씨 관련한 질문도 나왔다는 거죠? 박마커. 네, 맞습니다. 윤 전 총장은 박근혜 씨를 국가 지도자로서 어려운 결단을 잘 내렸다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을 꼽았습니다. 박 씨를 구속시킨 데 대해선 검사로서 숙명이라고 답했는데요. 지금도 분명하게 지지하고 계신 분들의 안타까운 마음에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직 대통령의 장기 구금에 안타까워하는 분들의 심정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톡 쏘는 정치 바로 정리할게요. 윤석열 주 120시간 일하게 하자. 사람 죽는다 아우슈비츠냐 맹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이 시각 다정회 백다혜입니다. 현재 시각 5시 49분인데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원정 호텔 술자리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NC 다이노스 선수들에 이어서 한화 이글스와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도 동선을 허위 진술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강남구청에 따르면 키움 선수 2명과 한화 선수 2명, 전직 야구 선수 1명 등은 지난 5일 새벽 일반인 여성 2명과 모임을 가졌는데요. 이들은 처음에 한화 선수가 방에서 나온 뒤 키움 선수들이 들어갔다며 방역수칙 위반이 없었다고 진술했지만 증거를 들이밀자 그제야 동선이 겹쳤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강남구청은 이들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강남경찰서에 추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막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번 대회 관련 코로나 확진자가 67명으로 늘었습니다. 오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발표한 확진자 집계에 따르면 선수촌 투숙 중인 외국 선수 1명을 포함해 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직위가 지난 1일부터 확진자 수를 집계하고 있는 가운데 자원봉사자가 처음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3명의 확진자가 나온 남아프리카 공화국 축구 대표팀에선 추가로 감염된 선수는 없었는데요. 조직위는 밀접 접촉자라도 경기 시작 6시간 전에 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경기 출전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잠시 후 썰전 라이브에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주춤하자 국민의힘 입당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과연 윤 전 총장은 어떤 행보를 보일지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이재명 지사의 스승인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함께 대선 판도도 전망해 볼 예정이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다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치부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반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빨리 백신 접종하러 가야 돼. 접종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 예약하러 가야 되겠네요. 네. 고생하셨습니다.